안녕하세요. 박래호TV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핵심 강좌 박래호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시험 준비하시는 시청자께서 한방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험 과목은요 4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4과목의 첫 번째 과목은 자동차 관련 법규라고 그래가지고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법규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과목은 안전운행요령, 세 번째는 운송서비스, 네 번째 과목은 화물취급요령입니다. 각각의 과목별로 문제항이 좀 다른데요.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안전운행도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운송서비스에 대해서는 15문제가 출제되고요. 화물취급요령에서도 15문제가 출제돼서 전체 8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80문제에서 48개만 맞으면 60점이 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문제당 1.25씩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8개만 맞으면 60점이 되기 때문에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비록 80점, 90점 맞으면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80점, 90점을 맞았다 해서 자격증이 그만큼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시험도 하나의 요령이기 때문에 작전을 잘 짜게 되면 어렵지 않는 것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입니다. 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과목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 준비하느라 문제집도 하나씩 사가지고 계시죠? 제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책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책이든지 간에 시험에 도움이 다 되는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책들은 글씨로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가고 책만 보면은 졸리기만 한다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옆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 서울 구로동 시험장 앞에 마련해 놓은 시험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두세 번 정도 실패하셨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애를 먹고 떨어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갖고 있는 문제집에 답만 암기하려다 보니까 문제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암기식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어떤 얘기냐? 시험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이해해야만이 결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답만 암기하려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진다. 옛날 같지 않다. 책만 덮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빨리 알아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중 맞는 것 하게 되면 맞는 걸 골라내시면 좋은데 다음 중 틀린 것, 다음 중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왜 적합하지 않느냐기보다도 나머지 항이 왜 맞는가에 대해서 알아두시게 되면 문제가 좀 꼬여서 나온다 하더라도 다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봤었을 때에 하나의 답만 암기하려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정답을 못 맞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주 출제되고 있고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예를 들어서
오늘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도로교통안전표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세 가지는 안전표지에 해당이 되는데 어느 하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도로교통안전표지 알고 계시죠? 지시표지가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죠, 모양은요. 그리고 직진할 수 있다, 좌회전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시하는 지시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표지가 있죠. 주의표지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강변도로이니까 낭떠러집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내지는 오르막길이니까 조심하십시오. 뭐 이와 같은 것들로 표시되는 것이 주의표지입니다. 규제표시라고 하는 것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이 빨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안 된다는 겁니다. 승용차 진입하지 마세요. 화물차 진입하지 마세요. 주정차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규제표지예요. 그리고 도로교통 표지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면에 써있는 표지가 있죠. 땅 바닥에 말이죠. 그걸 노면표지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세 개를 봤었을 때는 지시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죠.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엉뚱하게 나온 경계표지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실패했던 분들은 주로 무슨 문제냐? 이 경계표지에 이 답만 자꾸 암기하려는 것이죠. 이 경계표지가 어느 때는요, 한계표지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조정표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교통안전표지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경계표지가 나오든 한계표지가 나오든 조정표지가 나오든 간에 여기에다가 답을 체크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틀린 것 했는데 경계표지가 여기에선 답입니다만 이것만 암기하다 보면은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답을 못 찾아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풀어봐요. 자주 나오고 두세 번 정도 시험에 떨어진 분, 저 문제는 꼭 나왔어 하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이어의 공기 압력이 부족했을 때 타이어가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허브노트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노면에서 굴러가는 것이 자동차잖아요. 자, 자동차가 노면에 닿게 되면, 타이어가 닿게 되면 약간 이렇게 찌부러 들어갑니다. 이 찌부러져 있는 상태, 조금 처져 있는 이 상태가 회전하면서 곧바로 어떻게 된다? 올라가면서 다시 들어올 때는 이것이 찌그러진 상태가 회복이 돼서 복원이 되어 가지고 다시는 원 상태에서 다시 노면에 닿으면서 가야만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주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타이어의 공기 압력이 많이 부족했다든가 또 부족한 상태이지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와 같이 노면에 닿았을 때 찌그러졌던 요것이 회전하면서 복원이 안 되고 다시 찌그러진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노면에 닿다 보니까 이 자동차는 뭐예요? 꿀렁꿀렁꿀렁해진다는 거죠. 이 꿀렁꿀렁해지는, 즉 찌그러져 있는 이 상태가 회전하면서 복원되지 않고 그 상태로 다시 노면에 닿았을 때 진동이 생깁니다. 쿨렁쿨렁하는 진동이란 말이죠. 이 자체를 뭐라 그런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어떤 문제로 꼬여 나온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한 거 그랬어요. 자, 1항 보죠. 고속 주행은 타이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면에서 받은 타이어 변형이 복원되지 않는 가운데 다시 지면에 되어서 물결 진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항은 뭘까요? 타이어가 물속에서 잠긴 상태에서 진동하는 데는 현상, 그런 건 없죠. 타이어의 과마모로 노면에 미끄러지는 현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타이어가 편마모가 되는 현상, 타이어가 편마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타이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균형,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은 토잉이 안 맞는다, 캔버가 안 맞는다, 캐스터 각이 안 맞는다, 그런 거죠. 따라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하고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여기에서 주어지는 정답은 1항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체만 가지고 암기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로 안 나오면 이게 또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리는 요소가 된단 말이죠. 자, 다음 문제 하나 풀어봐요. 똑같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인데 다른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왜 나타나죠? 공기 압력이 타이어에 부족했을 때, 또한 자동차 속도가 빨랐을 때, 과속했을 때, 그 물결 진동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압력을 더 넣어준다. 그 다음에 속도를 가능하면 줄인다. 이렇게 되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예방되는 거예요. 따라 1항, 과속하지 않고 공기압을 높인다. 아주 정확하게 1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속도를 과속하고 공기압을 높인다? 공기압을 높이는 건 좋은데 속도를 가속하게 되면 이런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안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속도와 공기압을 높인다? 공기압을 높이는 건 좋은데 속도를 높이면 안 되겠죠. 타이어를 교환한다? 타이어를 교환한다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에 대한 문제가 꼬여 나왔다.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왔다. 금방 맞출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다음 뭐죠?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지금 설명드렸던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다른 각도로 또 물어본 거란 말이죠. 따라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문제로 꼬여 나온다 하더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뭐예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다. 1항에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금방 맞췄다. 그러면 다음에 2항, 비록 여기하고는 관계없고 틀린 답이겠지만 베이폴록 현상이 무엇인지, 수막 현상이 무엇인지, 페이드 현상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운행에 꼭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죠. 자, 베이폴록 현상이라는 걸 보죠. 우리가 운전자가 운전 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자동차를 세우고자 하거나 또 내지는 어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 페달 작동을 하면서 내려가겠죠. 또는 내지는 위험물을 발견하면 급제동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거란 말이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푸시로드라고 하는 것이 밀려가면서 본네트 안에 있는 마스터 실린더가 있어요. 마스터 실린더 안에 있는 오일에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주게 됩니다. 밀어주게 되면 브레이크 파이프를 통해서 앞바퀴나 뒷바퀴나 전부 다 브레이크 오일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면서 자동차 앞바퀴, 뒷바퀴, 휠이 실린다. 휠에 타이어에 붙어있는, 안쪽에 붙어있는 휠 실린더가 있어요. 여기에 오일이 밀려갑니다. 밀려가게 되면 양쪽에 붙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그러죠. 브레이크 라이닝을 밀게 되죠. 밀게 되면은 돌아가고 있는 드럼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이 드럼을 밀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고 있는 드럼을 밀게 됨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타이어가 움직임이 멎어지기 때문에 자동차가 제동이 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브레이크 오일이 브레이크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휠 실린더에 가서 돌아가고 있는 드럼을 브레이크 라이닝이 밀어붙여 가지고 자동차를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너무 자주 밟았다 놓았다 하게 되면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겠죠. 이때 뭘 발생할까요? 열을 발생한다는 거죠. 이 열을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찬물을 냄비에다 놓고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물을 끓이죠. 물을 끓게 되면 뭐가 올라오죠? 공기가 올라오죠. 그걸 기포라고 얘기합니다.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오일이 열을 받게 되면 이 안에 공기 자체가 생긴다. 뭐가 기포라고 그렇습니다. 포라고 하는 기포가 생긴다.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베이폴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베이폴록 현상은 브레이크를 자주 밟음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오일이 열을 받아가지고 공기 구멍이 생긴다, 기포가 생긴다. 이게 베이폴록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자, 수막 현상은 뭐죠?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막입니다. 물의 막. 이건 영어로는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막을 얘기하느냐? 자동차가 도면에 운행했을 때 노면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단 말이죠. 물이 있으면 자동차 타이어가 물 아래에 있는 노면하고 착 붙어서 굴러가면서 타이어가 이제 돌면서 자동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자동차 타이어가 물을 제치고 노면에 닿기 전에 다시 굴러가기 때문에 물 위를 떠가는, 물이 이렇게 노면에 있을 때 노면에 타이어가 닿지 않고 노면 위에 타이어가 그냥 떠가서 가는 것, 스키 타는 기분이에요. 쭉 미끄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빗길에서는 저속하라고 그러고 서행 운전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물의 막을 제끼지 못하고 타이어가 떠가는 현상, 하이드로프레닝 현상, 이걸 수막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드 현상을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합니다는,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았다 놓았다 하게 되면 브레이크 오일에 어떤 기포도 생기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드럼에 닿다 놓았다 떨어졌다 닿다 떨어졌다 닿다 떨어졌다 하면서 브레이크 작동에서 이 자체가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는 브레이크 라인이 드럼에 닿다 떨어졌다 닿다 한단 말이죠. 이때 이 라이닝은 뭘로 만들어졌죠? 성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면. 콜크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닿다 떨어지면 여기에 또 뭐가 발생된다? 열을 발생합니다. 열을 발생하게 되면 이 상면이 뭐예요? 딱딱해져요. 딱딱해진다고 한다면 브레이크 드럼의 압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라인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브레이크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놓았다 하게 되면 라이닝에 열이 생겨서 브레이크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런다. 브레이크 오일 안에 뭐가 기포가 생기면 무슨 현상? 베이폴록 현상. 자동차가 물 위에 떠가는 것 같은 현상을 수막 현상, 하이드로프레닝 현상. 이렇게 이 문제에서 출제되는 내용의 예제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아마 한두 번 시험 보셔서 실패하셨던 분, 베이폴록 현상, 페이드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 수막 현상, 이 문제는 시험 볼 때마다 나오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마찰열에 의해서 브레이크 파이프 안에 뭐가 생긴다? 기포가 생긴다. 설명드렸던 대로 무슨 현상? 베이폴록 현상이다. 타이어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복원되지 않는 걸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그런다.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은 수막 현상이라고 그런다. 물 위에 떠가는 스키 타는 것 같은 것이다. 노즈 다이브 현상이 있어요. 노즈 다이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가 대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위험물을 급히 발견하게 되면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많이 나타나요.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자동차는 계속 가려고 하는 타력, 관성이 있는데 타이어가 그냥 딱 고정돼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자체가 밑으로 내려앉고 뒷부분이 위가 뜨죠. 이 앞으로 내려 꽂는 것 같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앞에 내려 꽂는 그 코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노즈라고 그러죠. 노즈. 다이빙 한다는 거죠. 이걸 노즈 다이브 현상이다.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자동차 앞부분이 지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노즈 다이브 현상. 이 노즈 다이브 현상은 또 다른 말로도 출제돼요. 어떤 현상? 앞으로 떨어진다 해서 노즈 다운 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노즈업이에요. 노즈업. 이와 같이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자동차 앞부분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 자체를 노즈 다이브, 노즈 다운 현상. 이와 같이 비록 여기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답은 바로 기포 현상이니까 베이폴록 현상이라 하지만
예제로 나왔던 이 자체가 엉뚱한 예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다음 문제 다르게 또 출제되면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죠. 브레이크를 반복 사용으로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어떤 현상이죠?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런다. 수막 현상은 타이어가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 위에 떠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은 발열 현상은 그냥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고, 엔진 브레이크 현상은 자동차를 가다가 그 기어를 낮은 기어로 한 단계씩 내들었을 때 엔진에 의해서 브레이크 걸리는 걸 브레이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엔진 브레이크 현상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드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왔고 또 나오고 있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드 현상은 어느 때 발생하는가? 페이드 현상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브레이크 라이닝이 열받아 가지고 브레이크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비가 올 때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주행하고 관계가 없죠.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할 때 페이드 현상이 나타난다. 비포 정도를 주행할 때 나타나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할 때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정확하게 정답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다음 중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만은 문제 푸는 요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풀어봐요. 수막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고속주행을 하면 노면에서 나타나는 진동 현상이다. 악셀레이터 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차체가 진동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빗길을 고속주행하면 타이어가 노면에서 뜨는 상태로 주행하는 현상이다. 이게 바로 물에 막이 생긴 거란 말이죠. 물 숫자예요. 막 생겼다. 수막 현상. 따라서 정답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베이폴로 현상은 다른 표현이다? 아니죠. 베이폴로 현상은 브레이크 오일 안에 기포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수막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 또 내지는 그 페이드 현상,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 있지만 문제가 같이 똑같은 문제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가끔 보게 되면 공부했던 건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또 수막 현상 문제네요. 다음 중 수막 현상이 발생되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것 그랬어요. 수막 현상은 뭐예요? 물 위에 떠가는 거란 말이죠. 주행 속도하고 관계가 있죠.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역시 수막 현상을 나타나요. 타이어의 공기화합이 부족한 경우도 타이어 수막 현상이 나타나고요. 변속 상황 1단, 2단, 3단, 4단 기아의 변속으로 인해서 나타나나요? 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가 있죠. 노면의 물의 양에 의해서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막 현상은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사망, 변속 상황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이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하이드로프레니 현상이다. 그렇게도 문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문제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좀 꼬여 나온다 하더라도 답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운전 오랫동안 하시면서 실질적인 그 내용으로 상식적인 선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음 뭐죠? 다음 차량 운행 중 또 수막 현상에 대한 문제 관련이 있는 것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영어로 무슨 말이라고 그러냐 그러겠죠. 따라서 수막 현상은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어느 때는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수막 현상만큼은 영어로도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봅시다. 운행 중 위험물을 발견하고 악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옮기는 동안 자동차가 주행된 거리를 무엇이라는가 그런 거예요. 자, 이 문제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께서 잘 가고 있는데 위험한 어떤 상태, 보행자가 나타났다, 뭐 다른 자동차가 또 오토바이가 위험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때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악셀레이터 페달에다 발을 올려놓고 쭉 오다가 위험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나요? 아니죠. 바로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깁니다. 악셀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는 동안 이 자동차는 그만큼 또 앞으로 가나요? 안 가나요? 그냥 갑니다.
다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악셀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었어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놨어요. 이때까지 자동차는 그냥 간다. 어떻게 가요?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악셀레이터에 영향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에 영향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공짜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공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악셀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댈 때까지 간 거리, 그냥 간 것이다. 공주거리예요. 빌공짜예요. 그래서 공주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올렸어요. 그때 자동차 쓰나요? 아니죠. 바로 안 쓰죠. 쭉 가면서 자동차가 완벽하게 쓸 때 그냥 간단 말이죠. 이때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아가면서 자동차는 계속 간다. 완전히 섰다. 이때는 운전자가 어떤 상태예요? 제동원 상태잖아요. 브레이크를 작동한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제동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자동차를 세웠다 마음을 먹고 자동차를 완전히 세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지된 거리입니다. 정지된 거리.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정지거리라고 하는 것은 악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옮길 때까지 가는 공주거리에 브레이크 페달을 올려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완전히 밟았을 때까지 간 거리, 제동거리를 합친 것을 정지거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친 거리예요.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정지거리에서 제동거리를 빼면 무슨 거리라고 그러냐? 이건 바로 공주거리가 되겠죠. 또 문제가 달리 나온다고 한다면 정지거리에서 공주거리를 빼는 걸 무슨 거리라고 그러냐? 제동거리라고 그런다. 문제는 얼마든지 돌려서 나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공주거리가 무엇인지, 제동거리가 무엇인지, 정지거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두면 출제자가 문제를 꼬여서 낸다 하더라도 이 범주 안에서 내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다. 정답을. 자, 그러면 자, 문제 봐요. 운행 중 위험물을 발견하고 악셀레이터 페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옮기는 동안 자동차가 주행된 거리를 뭔 거리라고 그랬어요? 설명드렸던 대로 그냥 간 거리잖아요. 공주거리가 되는 거죠. 공주거리. 따라서 제동거리, 정지거리, 공주거리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확실하게 문제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가 꼬여 나온 거예요. 다르게 형태로. 자동차 정지거리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뭐냐? 정지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를 합한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공주 시간 동안 주행된 거리, 이건 공주거리예요. 제동 시간 동안 주행된 거리, 이건 제동거리예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한 거리가 정지거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항이 되겠죠. 타이어가 미끌린 스키드마커 길이, 이건 뭐냐?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에 타이어는 고정되잖아요. 그 브레이크에 의해서. 그런데 자동차는 관성에서 쭉 가면서 노면에 타이어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스키드 마크라고 얘기를 해요. 스키드 마크. 그 스키드 마크 길이하고는 정지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이제는 운송 서비스 화물 취급 요령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운송 사업자가 인수 당일에도 계약 해제 통지를 고객에게 하지 않을 경우 이사 화물 표준 약관 규정상 운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자, 이제 문항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고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사 화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사 화물에 대한. 어떤 얘기냐? 자, 이사를 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어요. 오늘 11시까지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해준다고 오기로 약속을 했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1시가 지났는데 안 와. 12시가 지났는데도 안 와. 1시가 되고 2시가 됐는데도 이삿짐 옮겨준다고 하는 운송사업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라든가 오늘 우리가 못 가는데 아직 연락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황당한 거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운송사업자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다시 인수한다고는 당일에도 그날마저도 아무 운송사업자한테 연락이 없다.
이때는 계약금을 가지고 서로 계약했죠. 계약금의 10배를 물어줘야 됩니다. 누가? 운송사업자가 누구한테? 고객에게.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요. 자, 이 문제가 나왔으면 10배 이것만 암기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자, 운송사업자와 이제 고객의 이삿짐에 대한 문제예요. 자, 계속 이사하는 날 기다리는데 그날 아무 연락이 없어. 그날 약속한 날에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운송사업자가 계약금의 10배를 물어줘야 된다. 손해배상해줘야 된다. 근데 그날 아침에 약속한 날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못 갑니다. 이럴 때는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다른 이삿짐센터 연결할 수도 없잖아요. 이때는 얼마? 6배를 운송사업자가 배상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루 전날 내일 약속했는데 우리 못 갑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 4배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이틀 전에 약속한 날에 이틀 전 정도에 연락을 해줬다고 한다면 이때도 황당하잖아요. 이때는 뭐 한다? 2일 전이죠. 이틀 전쯤 했더는 얼마? 2배라고 하는, 이걸 배액이라고 그래요. 계약금의 배액이라고 합니다. 2배를. 따라서 이때는 2배. 그러니까 운송사업자하고 고객하고 약속해서 계약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때 그 약속이 파기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계약금의 10배, 계약금의 6배, 계약금의 4배, 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10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자체 하나의 문제만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만 안 나오거든요. 6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4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100에 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문제 하나를 풀어가시면서 공부하실 때에 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왜 답이 아니지? 라고 알아두시면 시험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봐요. 자, 하나 문제 더 보죠. 고객과의 정중한 인사는 머리와 상체 각도가 어느 정도인가? 운송 서비스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객에게 인사할 때 어느 것이 제일 정중한 인사가 되느냐 그런 거예요. 이 정중한 인사는 이게 90도죠. 90도. 45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정중한 인사를 할 때는 이 정도의 그 45도죠. 45도의 각도 정도로 인사하는 것이 제일 정중한 인사가 된다. 정중한 인사는 신체 각도 얼마? 45도. 어느 때는 목례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더 많은 뭐 분위기에서 인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개념에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신체 각도 45도가 정중한 인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 법규와 안전운전 요령 과목에 집중하십시오. 왜? 두 과목이 전체 80문제 중에서 25문제씩 50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운전을 계속 해 오셨던 경험이 있고 운전면허증 땄던 그런 실력도 있잖아요. 법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과목 다 집중해서 공부하면 참 바람직하고 골고루 많은 점수를 따면 좋습니다만은 전체 네 과목에서 과락 없어요. 60점만 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조급하게 말씀드려간다면 자동차 관련 관계 법규, 그 다음에 안전운전 요령 여기에 집중하시게 되면 아마 합격하는데 지름길로 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도전하신 거예요. 또 이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올려드린 박래호TV 유튜브 영상에서 18개 강좌로 되어 있는 화물 자격증 기본 강좌, 그 다음에 핵심 강좌를 또 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책 내용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 해드렸던 19강좌가 올려져 있습니다. 또 시간이 허락이 되면요, 여러분께서 시간이 허락이 되면 그 서울 구로
시험장에 있는, 앞에 있는 공부방에 오셔서 몇 시간이라도 와서 공부하십시오. 개인지도 해드리고 있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운전면허증 땄던 그 실력, 그 다음에 지금 운전하고 있는 기본 상식, 거기에 전략만 조금만 잘 세우면요, 어렵지 않게 화물운송 조사 자격증 여러분 딸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